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한 차량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과충전으로 생기는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실효성 지적도 나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과 유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산 피해 지연 사태의 소비자 분쟁 신청은 최소 8천 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최근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봅니다. 올 상반기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 예치 이자로만 500억 원을 넘게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자 돈으로 번 이자인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지난달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기록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배터리 블랙박스의 데이터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과수는 현재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배터리 관리 장치 BMS의 손상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에 자회사 도이치 어큐모티브에서 만든 BM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의 온도, 전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사고 발생 시 기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일종의 배터리 블랙박스 역할도 합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BMS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과수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열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BMS 분석 시 데이터 열람을 위한 제조사 소스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석을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고 협조를 받지 못하면 원인 규명이 어려워집니다. 국과수에서도 상당 부분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종 타겟은 법적인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제작사들이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실제 이렇게는 쉽지가 않고요. 상당히 논란과 오랜 기간이 걸릴 거고. 정부는 내년부터 BMS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보조금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액수를 키워 정보를 공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에 주차할 수 있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서 벌써부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문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서 불이 난 전기차는 완충 이후 1시간 넘게 충전기가 꽂힌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아파트에서 충전율을 제한하는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90% 이하 룰을 따른다고 해도 실제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일일이 차량을 확인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충전율을 낮춰 주행거리를 낮출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영주차장 충전기의 충전율을 최대 80%로 제한하고 민간주차장 충전기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충전기 24만 기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고. 화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지만 강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중국 비아디는 한국 시장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신 듯이 국내에선 배터리 화재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비아디 전략에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하반기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6년 비아디 코리아 설립 뒤 전기 트럭, 버스 등 상용차 분야에만 진출했는데 8년여 만에 승용차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기 판매량에서 미국 테슬라를 제칠 만큼 비아디가 매서운 성장 속도를 보이는 만큼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와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진 점은 변수입니다. 벤츠, BMW 등 한국에 진출한 수입차들이 배터리 공개를 꺼리면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한국 배터리 3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딜러사 선정과 정부 인증을 준비하고 있던 비아디 또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측은 한국 전기차 출시 시기나 차종에 대한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소비자들한테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속도 조절을 하죠. 연말에 들어오는 거를 내년 초로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제약 요건이 많아졌잖아요. 한편 비아디는 올해 상반기 누적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15%를 기록, 국내 배터리 3사를 앞질렀습니다. 또 비아디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최근 화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규모가 8,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의 합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먼저 소비자 조정 신청 규모가 상당하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 조정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피해 소비자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7,600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는 만큼 막판 신청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미 3년 전 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의 조정 규모인 7,2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티메프 측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실제 환불이나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에 대한 3천억 원 규모 정책 대출 지원도 시작됐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업체로만 국한돼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 등 큐텐 계열 피해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텐 대표는 합병 절차에 나섰다고요? 네, 큐텐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합병 작업을 진행할 KCCW라는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했는데요. 향후 KCCW가 구 대표 대신 큐텐의 대주주가 돼 그룹 전체, 그러니까 큐텐 산하 모든 이커머스들을 지배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큐텐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가 확대된 중심에는 선정산 대출 시장이 있습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금융 지원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업체 대표 A씨는 큐텐그룹 계열사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대금 정산이 안 되면서 대부업체에서 받았던 선정산 대출은 연체 직전입니다. 매일같이 연락 오고 어떻게 상환할 거냐. 담보대출이나 연대 보증인을 만들어라. 5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하게 해주겠다. 3천만 원씩 갚아라. 근데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20%입니다. 20%. 하루에 계속 올라가요. 지금 그냥 파산밖에 없는데 파산해도 수신 들어올 테고 답이 없죠. 같은 처지인 B씨도 자금 압박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티몬이 경산이 한 달 반일 걸리니까 안 묶이면 티몬에만 10억 넘게 묶이거든요. 효율이 높으면 실행 안 해주거든요. 모든 은행이. 금융은 효율을 많이 봐요. 티몬 취소가 좀 많은 편이라서. 대출자들이 향한 곳은 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금리지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선정산 대부업체를 찾은 차주들도 있는데 이 업체에서만 내준 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상습적인 정산 지연에 판매자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났던 상황.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선정산 대부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고 내주는 선정산 대부업 시장이 깜깜이인 채로 관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관련 대부업체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 지원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신들도 자금을 조달한 은행에서 이자 상환 압박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시작됐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를 덮친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입니다. 한 달간 교육 후에 9월부터 가정에 파견돼 돌봄과 가사를 할 예정인데요. 임금이 너무 높다, 또 한국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먼저 비용부터 살펴보죠. 너무 비싸다, 조금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 고용할 경우 월 23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4대 보험료와 업체 중개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걸 빼면 206만 원이 가사관리사에게 돌아갑니다. 딱 올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요금이 50만 원 더 저렴한 겁니다. 중개업체에 올라온 구인글들을 보면 시간당 2만 원을 주겠다거나 월 300만 원을 제시해도 가사관리사를 구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검증된 인력이고 또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때문에 특히 자녀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신청에 몰렸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51가구가 몰려서 경쟁률이 7대1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훨씬 돈을 적게 준다고요. 네, 사실은 맞는데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고요. 홍콩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는 있지만 사적 계약 방식이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들 나라는 대부분 가사관리사가 입주, 즉 같이 살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처럼 숙박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주는 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위반한 겁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26개국과 비회원국 15개국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인력을 들여온다 그럴 때 과연 싸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적게 임금을 줘도 괜찮다고 할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 역시 시간당 최저 10,000원 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란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이 특정 업종의 내국인 일자리가 줄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가사관리사는 고령화로 인력이 줄어드는데 새로 인력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그 업무 범위는 이 목욕과 청소, 음식 준비 등입니다.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손걸레질이나 어른 음식 조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부와 서울시에선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반드시 중개업체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실제 가정 내에서 이런 부분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갤럭시 신형 폴더블 폰 공시 지원금이 2주 만에 2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간 경쟁 유도를 위해 통신사를 바꾸면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은 여전히 0원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내놔도 통신사 입장에선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통신 3사가 삼성전자 신형 폴더블 폰 공시 지원금을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인상했습니다. 각 통신사별 월 1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를 썼을 때 추가 지원금까지 합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요금제를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이번 신형 폴더블폰에선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 3사는 이용자의 번호 이동이 수익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신 3사형 번호 이동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간 경쟁 또한 보조금보다는 요금제나 차별적 혜택과 같은 서비스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는 별개로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지난 3월 통신 3사 모두 30만 원이 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했고 번호 이동 건수는 같은 시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5년 만에 가장 많은 고객이 통신사를 갈아탔는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을 보류한 겁니다. 중간 요금제들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익에는 그게 기여하지 않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책을 내놓은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통신사에게 강요만 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이 모레 끝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고파이 예측은 미지급 피해자 3천여 명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모 씨는 3년 전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중개 서비스인 고파이를 이용했다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말 FTX 사태 여파로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3,200명 정도입니다. 2022년 10월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으로는 4.43개. 그때 당시에 환산을 했을 때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고요. 지금 시점에서 남은 돈이 이제 1억 8,800 정도 저희 쪽에서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고팍스의 1,000억 원대 부채 대부분이 고파이 미지급금입니다. 고팍스의 실명 계좌 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고파이 미지급금 때문입니다.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실명 계좌 계약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전북은행은 계좌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분 구조 정리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고팍스의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 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의 지분 58%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실명 계좌가 연장돼야 금융정보분석원에 오는 10월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되어야 원화거래소로의 갱신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야만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 계좌 계약 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이용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올 상반기 공무주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들이 증거금 예치 이자로만 500억 원을 넘게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올해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 이자 얼마나 됩니까? 네, 증권사 29곳 기준 청약 증거금의 예치 이자는 51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을 납입받고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환불하기까지의 이틀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받는 이자입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100억 원에 못 미치던 이자는 지난해 상반기 160억 원대, 하반기 48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권금융 예치금리가 높아진 데다가 지난해보다 청약 증거금도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러면 어느 증권사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증권사별로 보면 하나증권이 8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 이자를 타갔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도 80억 원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70억 원 안팎의 이자를 받으며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가 잠깐 맡긴 돈에서 나온 이자니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도 투자자 돈으로 번 이자인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청약과정에서 몰리는 투자자를 감당하기 위해 드는 인프라 처리와 유지 비용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등이 청약 수수료를 인상했고 전체 증권사 올 상반기 청약 수수료 수입은
279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 수익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돈인 청약 증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 예치이자 논란이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여름철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품들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죠. 적지 않은 제품에서 심하면 발암 가능 성분까지 나와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주영 기자, 문제의 제품들 공개가 됐습니까? 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40%에서 위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0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4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세운 효능들을 보면 체중 감량과 근육 강화는 기본이고 가슴이나 엉덩이 확대 효과도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들 제품 가운데 37%, 많게는 절반에서 위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통관을 보류시켰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들도 나왔다는 거죠. 네,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도 검출이 됐습니다. 근육 강화 표방 제품에는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등이 발견됐고 가슴 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이 검출이 됐습니다. 특히 항우울제와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는 부프로피온이라는 성분도 처음으로 나왔는데 발작이나 자살 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해 연금 지출이 올해 처음 4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모두 논의를 서두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2달 만에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에 운을 뗐습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합시다. 각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논의하자는 데는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지출은 연평균 14%씩 늘었는데 수입은 보험료와 투자 수익을 합해도 10%씩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불과 3년 뒤부터 투자 수익으로 부족분을 메우며 종잣돈을 까먹기 시작해 2041년엔 적자 전환, 2055년이면 고갈입니다. 정부는 우선 의견 수렴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분들은 우리 지급보장이라든지 또 세대 간 차등직입이라든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눈이 붉고는 텄지만 모수개혁부터 하자, 아니다 구조개혁도 함께 하자며 여야가 맞섰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내후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지 않으면 또다시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속에 2,6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4% 오른 2,588.4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 과대 인식 속 2.57% 크게 오른 764.43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5시 40분 현재 1,36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전 B&K 경남은행 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모 씨는 증권사 직원 황모 씨와 공모해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14년에 걸쳐 3,089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토론 주관사인 ABC 뉴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ABC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플로리다주 저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월 4일 폭스뉴스, 9월 25일 NBC 뉴스 주간 토론도 해리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남부 내륙에, 내일은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밤에는 열대야를, 한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며 내일은 26도, 모레는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겠고 낮 기온은 내일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세종과 춘천 24도, 대전 25도, 서울과 인천은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3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24도 내외, 낮 기온은 강릉 30도, 속초와 울진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부산 25도, 제주 27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보낸 후 낮에는 33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